행정사 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오늘은 자격 취득부터 개업까지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자신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층 분석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 행정 서비스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제는 행정사 시대 이런 말까지 들려옵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직업이죠. 바로 행정사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행정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무소를 열고 운영하는 현실은 어떨까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현직 행정사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긴 유튜브 채널부터 공식 문서, 교육과정 안내, 또 관련 서적까지 다양한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핵심만 딱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특히 최근에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변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사 법인 설립이라든지 대한행정사회 의무 가입 같은 거요. 이런 내용도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혹시 새로운 커리어를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 행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이 분야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우실 겁니다.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요. 행정사라는 직업의 정말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자격 취득부터 실무, 개업 노하우까지 좀 명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행정사가 되려면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사가 되신 분들은 이론적 기반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우려가 실제 교육과정 논의에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실무교육은 총 60시간이거든요. 기본적인 소양교육 20시간 하고 실제 업무 수습 40시간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근데 이 시간이 과연 전문성을 갖추기에 충분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어 왔습니다. 아, 60시간이요? 다른 전문직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법무사는 12주고요. 관세사나 노무사, 세무사 같은 경우는 6개월, 변리사는 심지어 1년의 실무 수습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 편이죠. 그래서 과거에 행정안전부에서 교육 시간을 12주, 그러니까 480시간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60시간 교육이 법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필수 요건이라는 건데 이걸 안 받으면 아예 업무 시작을 못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했거나 경력으로 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이 실무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행정사로서 업무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설령 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거부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셈이죠. 그리고 이 초기 실무 교육 비용은 현재 한 3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무 교육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온라인 이론 교육하고 오프라인 실습으로 나뉜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 소양교육 20시간은 보통 줌 같은 걸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여기서 이제 행정사 제도, 직업윤리, 기본적인 행정법 개념, 그리고 출입국 관리, 나 부동산, 차량 등록 같은 기초 실무 지식을 다룹니다. 그 이후에 40시간의 실무 수습은요. 각 지역의 행정사회 지부 아니면 지정된 선배 행정사 사무소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죠. 서류 작성이라든지 민원 대행 같은 실제 업무요. 아, 현장 경험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현장 경험을 쌓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실무 교육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연수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업무 신고 후에 영업 중인 행정사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하고요. 이게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아무래도 꾸준히 최신 법령이나 실무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또 직업윤리를 되새기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2년마다요? 그럼 만약에 이 연수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반복될수록 금액이 커져서요. 1차에는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에는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교육 비용은 현재 8만 원이고요. 연수 교육 내용은 그럼 실무 교육보다는 좀 더 심화된 과정이겠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공통 과목, 직업윤리, 세법,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게 6시간 있고요. 그거 외에는 본인이 주력하는 분야나 관심 분야에 맞춰서 특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 출입국, 법인 설립 이런 식으로요. 10시간이고요. 예를 들어서 출입국 업무 전문 행정사다. 그러면 관련 심화 과정을 듣는 식이죠. 이것도 역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자, 자격 취득 경로를 보면 시험 합격자 말고 공무원 경력으로 자격을 얻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이것도 중요한 변화인데요. 일단 공무원 경력에 따른 시험 면제 요건 자체가 과거보다는 좀 강화되는 추세고요. 더 주목할 점은 그 윤리 규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퇴직하기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퇴직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거죠. 아, 전관 예우 같은 걸 막기 위한 거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논란을 차단하고 좀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 자격을 갖추고 교육까지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소를 열 차례인데요. 사무소 형태도 선택지가 있군요.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럿이 함께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법인 형태로도 가능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2021년 법 개정으로 행정사도 3명 이상 모이면 행정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법인처럼 좀 더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취지죠. 물론 기존처럼 혼자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여러 행정사가 모여서 공간만 같이 쓰는 그런 합동사무소 형태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합동사무소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조언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동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아주 생생한 경험담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한 현직 행정사 유튜버 분이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셨는데요. 이게 업무 분담이나 아니면 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그냥 단순히 수입만 n분의 1로 나누기로 하면 갈등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한 명은 막 발로 뛰면서 상담하고 사건 처리하느라 바쁜데 다른 사람은 좀 소극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쌓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합동사무소를 고려한다면 차라리 각자 전문 분야를 명확히 나누는 거죠. A는 출입국, B는 행정심판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오히려 관계만 틀어질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경고였습니다. 행정사 법인은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들어보면 좀 더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행정사가 모여서 전문성을 결합하고 또 분업을 통해서 더 복잡하고 큰 규모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죠. 대외적인 신뢰도도 좀 높일 수 있고요. 다만 법인 형태로 운영하면 의뢰인에게 혹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탁금을 예치해야 하는 등 책임도 좀 더 강화됩니다. 사무실 위치 선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건 전적으로 본인이 어떤 분야를 주력으로 삼을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국 업무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출입국 외국인청 근처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고객들이 찾아오기 쉬우니까요. 네, 반면에 공장 등록이라든지 영업인허가 같은 업무를 주로 한다면 구청, 시청, 경찰서 이런 관련 행정기관 주변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특히 출입국 업무 관련해서 재미있는 팁도 있었어요. 그 중국 고객들은 계단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1층을 선호하고 좀 붉은색을 좋아하니까 간판 같은 데 활용하면 좋다. 이런 문화적인 코드를 고려한 전략 같은 거요. 네, 그런 세심한 고려가 때로는 고객의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무조건 좋은 자리가 능사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국 사무소 바로 앞처럼 누가 봐도 목 좋은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수원 같은 경우 월 200만 원 이상이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와, 비싸네요. 네, 더 큰 문제는 그런 곳에는 이미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행정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신규 진입자가 경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담할 때 조금이라도 어설퍼 보이면 고객이 그냥 바로 옆 사무실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현실적인 조언이 처음에는 경쟁이 덜한 곳에서 실력과 경험을 좀 충분히 쌓은 다음에 나중에 핵심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거였죠. 네, 맞아요. 그게 현명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 행정사 유튜버분 사례를 보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고정비, 월세나 관리비 합쳐서 한 120만 원 정도로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다른 업종 창업에 비해서는 초기 자본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살 때요. 컬러 복사기는 토너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월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렌탈 복사기를 쓰는 게 낫다. 이런 실용적인 조언도 있었고요. 네. 사무소 이름 짓는 것에도 나름의 전략이 있더군요. 예전에는 약간 대소소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국제 여행 행정사 이런 이름을 쓰기도 한다고요. 네, 맞아요. 특히 출입국 업무를 할 때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인데요. 중국처럼 행정사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흔히 여행사가 비자 업무를 대행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고객들한테는 여행사라는 명칭이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죠. 실제로 행정사라고 써 붙여놔도 여기 여행사 맞죠?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는 경험담도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개업 초기 홍보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자유들을 보면 초기에는 타겟 고객이 자주 가는 곳, 예를 들어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면 중국 식품점이나 식당 같은 데에 직접 발로 뛰면서 전단지를 돌리는 방식도 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입소문이라는 점을 거의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만족시키면 그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데려오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신뢰가 중요하니까요. 네, 요즘은 당연히 온라인 홍보도 필수고요. 비용 효율적인 블로그를 좀 꾸준히 운영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성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행정사가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넓은 업무 영역을 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한 유튜버분은 행정사 업무 종류가 1,00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 그렇게 다양한가요? 네, 그게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나 기업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 민원 처리를 기본으로 해서 정말 광범위한데요. 저희가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몇 가지 핵심 영역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출입국 관리 업무였어요. 이게 좀 대표적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와 관련된 거의 모든 과정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자 신청 대행이라든지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영주권 F5, 이나 거주 자격 F2 같은 체류 자격 변경 신청, 또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 같은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국적 취득, 그러니까 귀화 절차 지원이나 재외 동포 F4 비자 문제 해결, 난민 신청 지원, 심절 출입국 관련 법규 위반, 즉 출입국 사법 문제 해결 지원이나 외국인 고용 허가제 관련 업무까지 아주 포괄적입니다. 전자민원 신청 대행도 물론 포함되고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주요 고객층도 중국 동포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국제결혼 이민자, 외국인 투자자 등등 정말 다양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라서 별도의 유료 실무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현직 행정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하면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방식이죠. 두 번째 주요 분야로는 법인 및 단체 설립 업무가 있군요. 네.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협동조합 설립 신고 이런 것들을 대행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대신 받는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이나 기부금품 모집 등록 같은 업무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채널에서는 아이돌 육성 학원 설립을 대행해주고 1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가든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었죠.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서 보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각종 등록 및 인허가 대행이네요. 이것도 정말 종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부터 공장 등록까지. 네, 맞아요.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부터 시작해서 영업용 차량 양도 양수 신고, 공장 등록,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등등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같은 데 참여하려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라는 게 필요한데 이 발급 신청 대행이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대행 같은 경우는 절차가 꽤 복잡하지만 그만큼 높은 보수를 기대할 수 있는 업무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 직접 생산 확인 관련해서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뭐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행정사는 신청서 제출이나 관련 서류 작성, 보안 같은 서류 업무는 대행할 수 있지만요. 현장 실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산시설을 직접 보여준다거나 설비 작동을 시연한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에는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 기업의 고유 영역인 거죠. 그리고 행정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 그 사실을 해당 심사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고요. 그렇군요. 네 번째, 행정심판 및 권익구제. 이건 좀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역시 음주운전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신청, 또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 등으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 감경 신청 등이 있고요.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학교 폭력 관련 결정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도 행정사가 돕습니다. 또 토지 수용 보상금이 너무 적다면서 증액을 청구하거나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고 묶여있는 땅,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신청하는 등 재산권 관련 권익구제 업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정사는 변호사처럼 법정에서 변론하는 그런 대리인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청구서 같은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함께 대행할 수 있고요. 즉, 행정 절차 내에서의 서류 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분쟁 조정 지원이네요. 이건 소송까지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정정보도 같은 걸 청구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 신청하거나 또 하도급 대금 미지급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하는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한 사례로는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당한 하도급 업체가 있었는데 그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대행했대요. 근데 전문적인 화학 용어 같은 게 많아서 힘들었지만 상당한 보수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내용 증명 우편 작성이라든지 탄원서, 진정서 작성 같은 각종 서류 작성 대행 업무, 그리고 기업이나 단체의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돕는 컨설팅 업무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 서류 작성을 넘어서서 관련 법규나 절차에 대한 상담까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컨설팅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 예를 들어 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가 전국적으로 활동하면서 높은 수입을 올리는 사례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염기석 행정사님 사례였죠. 결국 전문성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정말 관건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정말 궁금한 건 이겁니다. 행정사,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일부 자료에서는 돈 된다, 할만하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던데요. 물론 모든 행정사가 다 고수익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분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등록이라든지 좀 복잡한 행정심판, 분쟁 조정처럼 전문성이 높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업무는 수백만 원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받기도 하거든요. 아, 수수료가 꽤 높네요. 네,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집행정지 신청이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고요. 요즘은 또 30분에 한 5만 원 정도의 상담료를 받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성공적인 행정사가 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일까요? 들어보면 전문성하고 끊임없는 학습, 이 두 가지가 계속 강조되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경력이나 관심사를 잘 살려서 주력 분야를 정하는 것이 일단 첫걸음입니다. 출입국이든 인허가든 행정심판이든 말이죠. 그리고 그 분야에 관련 법령, 판례, 지침, 조례 등을 정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한 행정사님은 자격증 따고 나서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이 분야는 정말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수입으로 연결되는 그런 정직한 시장입니다. 근데 혼자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을 텐데 그래서 네트워킹의 중요성도 강조되는 거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업 초기에는 동료 행정사들과의 관계 형성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 교육 동기들이나 행정사 활동 등을 통해서 인맥을 넓혀야 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의뢰가 들어오면 그 분야 전문가인 동료에게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좀 받거나 보통 20%, 30%, 친하면 50, 50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식의 협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발품을 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직업 윤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당연합니다. 법정 연수교육에서도 직업 윤리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퇴직 공무원의 수임 제한 규정이 강화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협회가 대한행정사회 하나로 통합되고 모든 행정사의 의무 가입이 시행된 건 역시 행정사 스스로의 품위를 높이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도전 과제들도 있겠죠. 그럼요. 앞서 지적된 것처럼 초미 실무 교육 기간이 좀 짧아서 전문성 함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특정 인기 분야나 지역에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신분으로 실제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또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등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사의 미래 전망과 최근의 주요 제도 변화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 환경이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서 길을 찾아주고 또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돕는 행정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중요한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졌는데요. 2021년 6월에 시행된 개정 행정사법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죠.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행정사 법인 제도가 도입되어서 서비스의 조직화, 전문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 둘째는 여러 개였던 행정사협회가 대한행정사회 하나로 통합되고 모든 행정사의 가입이 의무화되어서 관리 감독 및 자율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점. 셋째는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이 의무화되어서 전문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넷째는 퇴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에 대한 윤리 규정이 강화되어서 공정성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이나 자격증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 같은 편의성을 높이는 변화도 있었고요. 앞으로 교육 요건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계속 제기될 수 있겠군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 높아지는 만큼 과거에 논의되었던 것처럼 교육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내용을 심화하는 등의 방안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행정사라는 직업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한 좀 도전적인 길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수요 증가와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한 분야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행정사의 세계를 함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출입국 관리부터 법인 설립, 인허가 대행, 행정심판 지원까지 정말 광범위한 업무 영역, 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 현실적인 개업 노하우, 그리고 최근의 제도 관화까지 폭넓게 짚어봤는데요. 확실히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개척하고 꾸준히 배우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만큼 보람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라는 커리어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 혹은 이미 행정사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 모두에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이렇게 넓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면 과연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행정적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따른 복잡한 규제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환경 관련 인허가 절차, 혹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개인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 같은 영역에서 행정사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기술과 사회의 진화 속에서 행정 전문가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지 함께 주목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